60년대 70년대 이후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유대인들을 예찬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교육법 같은 것들은 냉전의 산물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결탁의 산물인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다 이미 이렇게 배우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지만 인과관계를 끊을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제 뒷면을 보면 갑자기 요즘 맨날 밀고 있는 단박이 뉴스 말고 하나가 갑자기 보이죠? 네. 저건 사실 이미 뭐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았는데 더 팔고 싶어요. 네. 제가 쓴 이제 세계 통사는 이제 저거밖에 없어요.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쉽게 보기 위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세계사 책인데, 저 책을 내놨다는 얘기는 이 인간이 오늘 세계사 이야기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쉽게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이에요. 그쵸. 이게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에 뜨는 썸네일이나 기사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분쟁, 전쟁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과연 분쟁일까요?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단어는 대등한 두 나라의 갈등이잖아요. 혹은 전쟁이라는 것도 대등한 두 나라의 싸움이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솔직히 좀 문제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기독교 진영에서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무한 예찬론.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그 중세 때나 기독교가 진짜로 유럽을 지배했었던 때는 유태인에 대한 박해가 심했잖아요. 예수를 죽인 민족. 예수님도 유태인인데. 하여튼 그러더니 지금 희한하게 한국 교회에서는 유태인들이 뭐 잘났고 대단하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이 어쩌고저쩌고 뭐 근데 웃긴 게 뭐 유태인들 공동체 정신은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인들, 화교들, 꽌시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칭찬하지 않잖아.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있지 않나. 지난번에는 이제 시온주의가 뭔가에 대한 좀 객관적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봤더라면, 그때 영상은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와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왔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균형이 있지 않을까?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사는 무슬림, 이슬람인들과 아랍인들,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인들 간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어떤 유태인들이 주로 팔레스타인에 살았냐면 초정통파, 비시온주의자들, 시온주의자들 없었어요. 물론 뭐 시온주의 자체가 이때 뭐 제대로 등장하지도 않았던 때지만, 또 이제 미즈라히라고 해서 동방 출신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럽 출신이 아니라 세파르디라고 해서 이제 에스파냐에서 그 중세 막바지 때 단숨에 이제 유태인들을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지만 아랍어와 터키어를 구사했고, 오스만 제국이라는 제국의 이제 속령으로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유태인들이 있었어요. 이슬람교도들도 있었고 아랍인들도 있었는데 싸움이 없었어요. 이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모든 역사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인위적 과정 때문에 생긴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1차 세계대전에 오스만 제국이 참전을 했다가 깨지면서 오스만 제국이 붕괴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튀르키예라고 불리우는 터키란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었던 이 중동 일대가 다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여러 나라들이 등장해요. 이게 첫 번째 배경이라는 거. 즉 무슨 얘기냐? 요 사이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새로 어떤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데, 문제 뭐냐면 이집트나 시리아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맹주도 있고 90점도 있고 이념도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쪽은 사람들이 막 섞여 있고, 여기는 이 지역 전체를 포괄할 만한 단일한 어떤 팔레스타인들의 세력이나 연합체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취약한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약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영국이 벨푸어 선언을 하면서 유태인들의 어떤 그 자금 지원을 받고 전쟁을 수행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이 소위 말하는 시온주의자들 이제 두둔하면서 뭐 원한다면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1920년대 때가 되면 팔레스타인 아랍인 대회가 열립니다. 당시 요구 사항은 정확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이 아랍 국가의 독립을 요구한다. 벨푸어 선언 안 받아들이겠다. 다수결로 하자. 우리 쪽수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무제한적인 유태인 이민 유입과 토지 매입을 중단해달라. 그러니까 요때 좀 뭘 막았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영국 입장에선 어쨌든 서유럽 쪽에 유태인의 영향력이 꽤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또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요구를 잘 안 받아들이는데 1937년 7월달 필경, 로드 필인데 이 필경이 주도하는 필위원회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냐면 영토의 17%만 떼서 여기다 유태인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요 지역에 한 200만 명 정도 아랍인들이 사는데 너네 나가라. 되게 위험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영국이 직접 통치하거나 요르단이 통치하겠다. 이때 이제 요르단이 아니라 트랜스 요르단이었는데 그냥 요르단이라고 할게요. 요르단이 통치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많은 요구를 했고 원주민의 다수는 우리들인데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저항을 했죠. 그래서 이제 1937년 10월 달에 무장 반란이 처음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영국군이 쫙 들어옵니다. 다 찍어 누르죠.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성인 남성의 약 10%가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가서 교도소에 갇히거나 망명길에 올랐어요. 가장 유명한 사례는 81살의 지도자였었던 셰이크 파르한 알 사디는 총알 1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초창기 때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심점이 없었던 취약성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제 때려잡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영국이 뭐 막 유태인들 위주의 나라를 세워주고 뭐 팔레스타인들을 계속 몰아내고 이럴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일단은 시작 단초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외세가 독립을 시켜줄 수는 있지만 강력한 우리의 요구가 없으면 단일을 만든다는 건 되게 힘든 건데 팔레스타인인들은 결정적으로 스스로 단일을 못 만들었다는 부분은 되게 좀 뼈아픈 부분이고 미안하고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비극이 시작이 된 거네요. 예, 팔레스타인들이 좀 더 그 조직적인 투쟁을 벌여야 할 것 같은. 아 벌써 또 팔레스타인 편으로 가신 거예요? 예, 모든 약자들의 편. 묵자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죠. 묵자의 세계관이 궁금하시다면 단박의 중국사. 야, 나 너무 웃긴다. 나 너무 사람이 타락한 것 같아.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 되고 있어요. 예. 아니면 저희 멤버십 회원 가입. 예. 뭐냐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사분오열돼 있었고요. 꽤 괜찮았었던 지도자들은 망명을 했거나 아니면 구금, 영국으로 끌려가 있었어요. 예, 그런 상태였는데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약 12,000명 정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영국군에 자원 입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돕겠다는 거죠. 돕고 우리에게 뭘 해달라. 그랬는데 영국군이 이용을 해먹으면서 이 사람들 다 어려운 말로 산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팔레스타인 부대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다 쪼개서 여러 부대에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의 활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1942년 벤 구리온이 뉴욕 빌트모어 호텔에서 빌트모어 프로그램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유대 국가로 전환하겠다. 해달라. 막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뭐 17% 이런 얘기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전체를 바꿔달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 미국 조사위원회에서 유럽에 가보니까 홀로코스트 이 과정을 통해서 유태인들이 너무나 비참한데 살아남은 사람들도 너무나 이 삶의 형편이라는 게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둬서는 너무 안 될 것 같다 해서 수십만 명의 유럽 난민 수용소에 있었던 유태인들이 무제한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는 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게 결정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벤구리온의 꿈을 결국은 유럽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중동으로 옮겨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이쪽에 버리지 마 하니까 이쪽에 옮겨놓는 우리 아들이 잘하는 짓인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면서 유태인 홀로코스트와 난민 문제가 갑자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국가 등장으로 상황이 바뀐 거죠. 상황이 이렇게 너무 안 좋아지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인들은 결국 이제 의지할 때는 트랜스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뭐 이집트 이런 나라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도 신생 국가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투면서 사실상 팔레스타인 문제를 또 신경 잘 안 써주는 거죠. 어차피 남의 나라 얘기니까. 그리고 자기들 안에는 이게 세력이 없고. 이 상황에서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 이놈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참 문제가 많이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분단 결의를 유엔에서 했잖아요. 유엔 결의안 제181호를 보면 넓은 유대 국가와 좁은 아랍 국가로 팔레스타인을 분할한다. 예, 유엔 총회가 땅땅땅 해준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제 유엔에다가는 유태인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은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11월 29일 날 이 결의를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국제적인 분할체로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영국군이 빠진 거예요. 그거 진짜 얄미운 거야. 그리고 나서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수립되기 전까지 하가나, 이르군, 그러니까 시온주의 군사 집단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군대를 쫙 파견해가지고 아랍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원병과의 전투에서 다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이제 플랜 달렛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군사작전 계획이죠. 야파, 하이파 등 소위 말하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일대 주요 도시를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드디어 뭐가요?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난민이 이 당시에 발생한 난민들이 4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외로 너무 힘든 거야. 영국은 모른 척하고 떠나죠. 막 얘네는 무슨 정말 늑대무리처럼 달려들죠. 그리고 주변 국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죠. 자기네 내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결속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때 40만 명의 난민들이 쫙 퍼져나가는데 그 난민들이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여기까지 이제 주변국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예요. 우리 공부할 때 뭐 나오잖아요. 그 아무도 몰라도 뉴스 보면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가 나오잖아. 이때 점령을 못했던 데예요. 이 사건을 나크바, 대재앙, 이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원형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56년 10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쳐들어가요. 쳐들어갔던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굉장히 민족주의적으로 굴고 자꾸 이렇게 팔레스타인 문제를 건드리면서 이스라엘과의 어떤 외교 분쟁을 일으키니까 한 방 확 때리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에 영국, 프랑스가 달라붙은 거예요. 왜냐면 이때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고 알제리 반군 세력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수에즈 운하 원래 영국, 프랑스 거였잖아요. 그리고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였잖아. 근데 이 신생국가 이집트가 야 됐어 이제 수에즈 운하 우리 거야 뺐고 알제리에서 프랑스에 대한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걸 지원해 주니까 영국, 프랑스 입장에선 식민지를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한 방 때리고 싶은 이스라엘과 영국, 프랑스가 함께 뭉쳐서 1956년 이집트를 침공해서 이집트를 박살을 내버려요. 근데 이때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때 이스라엘 군이 가자의 소도시들을 쳐들어가서 칸유니스, 라파의 난민촌에서 약 450명 정도 되는 성인 남성들을 대부분 현장에서 직결 총살이나 그에 준하는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이죠. 얘기 들어보니까 팔레스타인 문제가 점점 국제적인 문제로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죠. 냉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현재 사는 신명이 계속 하니까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이때 보세요. 미국이 국공내전에서 저기 중국 침에서 중국 공사나 막지 못했죠. 한국전쟁에서도 결국은 중국군 참전하면서 또 막지 못했죠.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60년대 중반이니까 베트남 전쟁 때예요.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 그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부어도 되진 않잖아요. 당시에 이집트 군대는 소련제 장비로 싹 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가 떠난 시리아도 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 이스라엘 이거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잘하네. 소련을 작살내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1967년 6.1 전쟁이 터져요. 3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데 요 사건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비행기를 탁 띄워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의 전투기를 이륙도 하기 전에 다 작살을 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잘 싸웠다기보다는 역시 서양 열강의 지원이 컸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1967년 때부터 소위 말하는 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미국에 이제 유태인 그룹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내 여전히 유태인들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미국 내에서 유태인들의 영향력이 높아지게 된 핵심적인 계기는 뭐냐면 바로 이 냉전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어떻습니까? 이 냉전 속에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친미적이잖아요. 60년대 70년대 이후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유태인들을 예찬하기 시작합니다. 커뮤니티가 잘 돼 있다. 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공동체를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쭉 뻗지게 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별로 가보지도 않았고 가보더라도 뭐 성지순례 한다고 하면서 관광지만 쭉 보고 오는 건데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종교를 예찬하는 문화가 미국과 한국에서 시작이 된 거죠. 아, 큰일 났다. 이거 뭐 한국계 목사님들 나 교회 집사인데 공격당하는 거 아니야? 할 말 하겠습니다. 이게 역사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법 같은 것들은 사실은 냉전의 산물이고 67년대 6.1 전쟁 이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결탁의 산물인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다 이미 이렇게 배우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지만 인과관계를 끊을 수 있으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팔레스타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문화적 노력 같은 거는 좀 안 했나요? 계속해서 이제 쌓이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학살 문제 같은 것들을 인정하면서 드디어 참으로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키신저라고, 이 사람도 되게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중 외교를 열었던 닉슨 정부의 이 지도자인데, 이 키신저는 정말 극단적 실용주의자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을 깨고 별도로 피에로랑 대화를 한 거예요. 난리 났어요. 막 이스라엘에서 반발하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막 이스라엘이 열받으니까 그 당시 이제 피에로의 지도자였었던 아부 하산 살라메를 막 차량 폭탄 테러를 해서 죽여버린다라든지 하는데, 결국은 어찌됐건 간에 요 과정 속에서 1960, 70년대 때 비로소 국제사회에서 유엔 총회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이렇게 좀 전파되기 시작을 한 거죠.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 이거 지금 이 횟수로 따지면 40년, 50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을 한 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소위 말하는 그 팔레스타인 문제를 부각시키기보단 주변 국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좀 은폐하는 데 성공을 했던 건데, 이게 벌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그나마 이제 뭐 그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는 통제가 잘 되고 있는데,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난민 저항 세력이 문제다. 이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군대의 방향을 바꿔서 때는 1982년 이스라엘 8개 사단 12만 병력이 이제 레바논 남부를 침공을 하죠. 왜냐하면 피에로가 바로 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레바논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82년 6월 초부터 약 4개월 동안 19,000여 명이 죽게 되고 3만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파급 속에서 뭐가 등장한 줄 아세요? 헤즈볼라가 등장해요. 헤즈볼라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면적 무장 투쟁을 선포한 유명한 단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장 컸던 차이가 뭐냐면 레바논을 쳐들어가서 레바논의 정권 교체를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평화 유지라는 명분 속에서 처음으로 미군이 또 여기에 또 참전을 했었어요. 그래 버리니까 이 중동 사회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이 뭐야? 레바논 정권 교체까지 시켜? 그리고 이제 미국이 군대를 끌고 와? 큰일 났다.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정권 차원이 아니라 아랍 민족주의 혹은 이슬람 극단주의 뭐 이런 것들이 연대가 된 새로운 형태의 단체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막 오다 보면 무슨 IS도 등장하게 되고 여러 단체들이 등장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인과관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1987년 팔레스타인 봉기, 이걸 1차 인티파다라고 부릅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중봉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얘기는 주로 난민들이나 외부 기구에서의 어떤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계속 누적이 되면서 드디어 갇혀 있었던 그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별 대우를 받았고 그 안에 갇혀 살았단 말이에요. 가자 지구의 자발야 난민촌에서 이스라엘 군용 차량이 트럭과 충돌하면서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하게 됐던 게 계기였고요. 안티파다, 즉 소위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 민중봉기의 주역들은 과거에 이민 오거나 과거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이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 같이 갇혀 있었던 곳에서 커나갔던 청년들인 거예요. 이거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일제강점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수용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 한 6년에서 8년 정도 이 소위 말하는 인티파다가 진행되는데 그때 무려 팔레스타인인들이 1422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1996년까지 갔으니까 이틀에 1명꼴로 사람이 죽었고요. 그 중에서 무려 294명은 16살 이하의 미성년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나 무장 정착민들이 살해를 한 거고요. 같은 기간 이스라엘인들은 175명이 죽었고요. 그 중에 86명이 군인이나 경찰이었어요. 이거는 사진에 많이 보도가 됩니다. 돌을 던지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제 그 무장한 이스라엘 군들. 근데 이때가 되면 80년대, 90년대 되면 워낙 미디어가 활발하게 발전되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전 세계에 야, 이스라엘 너네 뭐 하는 거야? 야, 우리는 홀로코스트의 어떤 피해자들로만 생각했는데 야, 니들 하는 짓이 이게 뭐가 달라?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1차 인티파다를 통해서 드디어 어떤 이런 만행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제 여론에서 팔레스타인의 동정 여론이 확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게 이런 희생과 노력 속에서 드디어 1920년대 때부터 얘기를 시작했는데 70년 지나서 지금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렇죠? 제가 되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그 국제사회에서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아주 제한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국제사회의 안정성 속에서 이득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즉 우리의 안정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지도국가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쉽게 편을 들거나 쉽게 상황을 무마하는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좀 이제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좀 갖는 노력들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일단 마치겠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관련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얘기들 좀 하나하나 틈틈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